40대 과장님, 차장님, 지금 회사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혹시요, 이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날이 몇 년 남았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회사 다닐 때 옆 부서에 친한 과장님이 계셨는데요. 한 회사에서 20년을 일하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임원회의실에 불려가서 희망퇴직 면담을 하고 온 날이었습니다. 그 과장님은 올해 46살이었고 연봉은 1억 조금 넘습니다. 자산은 현재 살고 계신 30평대 아파트 한 채와 현금 자산이 1억 정도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딱 대한민국 대기업 40대 중반의 평균 정도입니다. 문제는 중학생인 아들과 딸도 있으니까 앞으로 돈 들어갈 일만 태산이신 거예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직 대출금도 남아있는데 이대로 회사 나가면 모아둔 돈으로 2년도 못 버틸 것 같아.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 대한민국의 40대, 50대들의 노후 준비는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다들 퇴직 후에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지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그럼 우리는 노후 설계를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20년간 고소득을 받으면서 일해도 막상 회사를 나가게 되면 무엇을 해야 할지, 당장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노후 준비는 고사하고 대체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한 게 현실입니다. 성실하게 회사 다니다가 나이 들어서 퇴직하고 퇴직금이랑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보통 30대까지는 이런 순진한 생각을 하면서 살았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 가면 성공하는 거다. 아니면 의사, 변호사 되면 성공하는 거다. 하지만 이제 그 성공 공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말하는 것조차 진부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연봉 1억 받던 사람도 한참 일할 나이에 퇴직을 고민해야 되니 대한민국은 아름답게 나이 먹기 어려운 나라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오늘 이 두 가지만 확실하게 알고 가신다면 5년 후, 10년 후가 두렵지 않은 든든한 울타리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충격적인 통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경제 전문가 박종원의 지식 한방 채널 자료 중 하나인데요. 국내 임금 근로자들의 평균 퇴직 연령이 49.3세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법정 정년이 60세인데 실제로는 49살에 퇴직한다는 겁니다. 저도 사실 40대가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더 놀라운 건 정년퇴직은 9.6%에 불과했고 비자발적 조기퇴직이 56.5%나 차지한다는 거예요. 즉 절반 이상이 원하지 않는데도 회사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또 신입사원의 평균 연령이 31살이에요. 다들 경력직을 원하다 보니 취업난은 심해지고 취업시장은 바늘구멍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31살에 들어가서 49살에 나간다면 고작 18년밖에 일을 못하는 거죠. 30년 공부해서 고작 18년 일하는 나라,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2016년 정년을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년 기간은 늘어나긴커녕 계속해서 짧아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공기업인 한전도 입사 4년 차부터 희망퇴직을 받고 KBS도 1년 이상 근속자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죠. 근데 기대 수명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49세에 퇴직하면 그 뒤에 35년 이상 살 날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게 행복이 아닌 공포로 다가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의 노후 준비는 얼마나 되어 있을까요? 미래에셋에서 조사한 결과 노후 필요 자산을 80% 이상 확보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고작 13.3%에 불과했어요. 그럼 전체의 87%는 노후 자산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게 현재 대한민국 노후 자산의 준비 현황입니다.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도 다시 일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미래에셋 조사에서는 퇴직 후에 예상하는 소득 활동으로 응답자의 70.8%가 재취업을, 12.8%는 창업을 선호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응답자의 83.6%가 퇴직 후에 또다시 소득 활동을 고려할 정도로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한 고민이 전반적으로 깔려있죠. 그럼 실제로는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2025년 50대 이상 중장년 구직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업종은 생산, 건설직, 주방보조, 설거지, 경비, 청소 등등이었습니다. 그리고 60대 중반의 실제 재취업 현장을 보면 건물관리, 경비, 식당 보조 등이 많습니다. 한 댓글에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무리 대기업, 농협 지정장, 학교 교장이었어도 노후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퇴직 후에 경비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나이가 50이 넘으면 이전 직장이 어디건 하기가 얼마나 대단하건 다 최저임금으로 통일됩니다. 결국 제대로 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49세에 퇴직해도 다시 20년 이상을 경비, 청소, 배달 등의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해보면 나이가 점점 들수록 점점 체력이 예전과는 달라지죠. 근데 이렇게 노동력을 최저임금과 바꾸는 그런 일 솔직히 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안 하고 싶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다음으로 이야기할 이 두 가지를 삶에 꼭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부동산의 늪에 빠지면 안 된다. 사실 이 모든 원인의 뿌리에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진짜 특이하게도 가계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몰려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수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그 심각성을 더욱 느낄 수 있는데요. 미국은 28.5%, 우리와 비슷하다 생각했던 일본은 37%입니다. 이 두 나라에 비해서도 2배 이상 높은 수준이에요. 더 심각한 건 이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2017년에는 75.4%였는데 23년도에는 80%를 넘어섰어요. 39세 이후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순자산 대비 부동산의 비중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집만 남겨두고 기존의 현금 자산을 다 소비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과거 고도성장기를 거치며 집 하나 사두면 계속 오른다 라는 믿음이 사회 전반에 깊이 각인되었고, 국내는 특히 코스피, 코스닥 등 증시가 불안정하니까 이와 맞물려서 부동산으로 몰리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은 대부분 주식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주가 관리를 할 수밖에 없고, 최근에도 나스닥, S&P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주식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회사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국가 발전에도 이바지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부동산에 대부분 투자하는 한국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많이 들어보셨죠? 일본도 1980년 저금리 수출 촉진 정책으로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렸었죠. 하지만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직격탄을 맞게 되죠. 이렇게만 말하면 너무 막연하게 들리죠. 지금 당장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원칙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 자산과 소득 수준에 비해 너무 비싼 금액의 집을 구매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죠.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대한민국에서의 집이란 단순히 거주 공간이 아닌 사회적 지위나 성공의 척도로 여겨지는 경향이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신혼부부들도 대부분 결혼하자마자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고 무리해서라도 대출을 받아서 더 크고 비싼 집을 계약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이 재앙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2024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가가구의 평균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비율은 26%를 넘었습니다. 소득의 4분의 1 이상을 빚 갚는 데 쓰고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되면 은퇴 준비는커녕 매달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하기도 벅차게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좋은 집은 비싼 집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집입니다. 내 자산과 소득 수준에 맞춰 주거 비용을 통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동산 리스크를 관리하고 노후를 위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둘째, 자녀가 독립했다면 과감히 집을 줄여야 됩니다. 자녀들이 모두 출가하고 부부만 남았는데도 여전히 아이들이 쓰던 방을 그대로 둔 채 넓은 집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 오랫동안 살았던 정든 집이기도 하고 집이 주는 안정감 물론 소중하죠.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넓은 공간이 과연 우리의 노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넓은 집은 더 많은 관리비와 재산세를 요구하고 우리의 소중한 현금을 계속해서 갉아먹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집을 노후를 지켜줄 현금 파이프라인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40평대 아파트에서 20평대 아파트로 다운사이징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서 발생하는 수억 원의 차액, 이 돈이 바로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질 든든한 뒷배가 되어줍니다. 실제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50대 이상 은퇴 가구가 주택 다운사이징을 통해 평균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의 여유자금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된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요. 내 노후의 현금 흐름이라고 하면 다들 연금을 생각하실 텐데요. 국민연금 꼬박꼬박 내고 있고 퇴직연금도 있는데 그걸로 어떻게 생활하면 되지 않을까 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이른바 3층 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죠. 하지만 이 3층 연금을 모두 합쳤을 때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든든한 노후를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한번 따져보자고요. 먼저 1층 국민연금입니다. 2025년 기준 월 평균 수령액은 약 67만 원입니다. 우리 노후의 가장 기초가 되는 돈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생활이 어렵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2층 퇴직연금입니다. 보통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직금을 연금이 아닌 일시금 형태로 수령하고 요즘에는 이직도 잦죠. 꾸준한 현금 흐름보다는 목돈의 개념으로 다 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걸 연금으로 받는다고 가정해도 평균 적립금을 20년에 걸쳐 받는다면 월 58만원 정도가 됩니다. 마지막 3층 개인연금이죠. 꾸준히 준비하셨다면 평균적으로 월 30만원 정도를 수령한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연금을 다 합치게 되면 월 155만원 정도 되네요. 근데 통계청에서 발표한 부부 최소 노후 생활비는 얼마일까요? 바로 월 268만원입니다. 매달 113만원이 부족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건 최소한의 생활을 할 때의 이야기예요.
만약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자녀의 결혼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긴다면 그 격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회사가, 국가가 만들어주는 연금이 아니라 내 스스로 현금이 흐르는 파이프라인을 미리 구축해야 되거든요. 그게 말처럼 쉬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불가능한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분들의 이야기를 빌려보자면 59세의 나이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지금은 월 200만원 이상의 현금 흐름을 만드신 대표님도 계시고요. 또 20년간 대기업에 다니시다가 40대 중반에 퇴직하고 6개월 만에 월 900만원의 순수익을 거두고 현재 평균적으로 월 400만원에서 500만원의 돈을 꾸준히 벌고 계시는 대표님도 계십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현실을 직시하고 막연한 불안감에만 머무르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월급 외에 나를 지켜줄 두 번째, 세 번째 현금 파이프라인을 미리 준비해 놓는 거죠. 오늘 말씀드린 핵심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의 비중을 줄여 금융자산과 현금자산의 적절한 균형을 맞추기. 두 번째,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현실에 대비해 자신만의 현금 파이프라인 만들기. 지금까지 우리는 회사 월급이라는 단 하나의 기둥에 의지하고 있죠. 하지만 그 기둥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 삶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은 그 옆에 튼튼한 보조 기둥들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이 보조 기둥을 세울지 말지는 온전히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저는 한 가지는 확신합니다. 몇 년 뒤에 여러 개의 기둥으로 든든해진 집에서 여러분은 분명 오늘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아, 왜 하루라도 더 빨리 내 집에 기둥을 세우지 않았을까? 저 역시 그 막막함 속에서 더 빨리 기둥을 세우지 않았던 순간들을 가장 후회하니까요. 근데 만약 실행으로 옮기지 않았다면 더 큰 후회를 하실지도 모르죠. 여러분이 자신만의 튼튼한 기둥을 세우는 그날까지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완성되면 재테크에도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최근에 코인에도 관심을 가지고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대통령으로부터 관심을 갖고 심지어 가족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구글도 코인에 투자를 시작했고요. 구글이면 매그니피센트 7에 들어가는 엄청난 대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굳이 투자를 직접 하지는 않더라도 전 세계의 흐름에 대해 관심 정도는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저는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흙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판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기회에 항상 관심을 두는 편인데요. 학교 장터도 그랬고 코인 시장도 그 중에 하나인 듯 합니다. 물론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9월에 기준금리도 0.2% 인하했고 오늘 10월 1일인데 촬영일 기준으로 10월도 금리 인하 확률이 90%가 넘거든요. 앞으로 점점 자산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되니까 시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저는 전문가도 아닐 뿐더러 하찮은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투자 추천은 아니고 제가 최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기회들에 관심을 가지는 것 정도는 너무나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짜 살아남는 법에 대한 실용적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좀 더 편하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